자, 운율 얘기 잠깐 하고요. 우리 비유법 얘기 빨리 하고요. 표현법까지 갈 거예요. 오늘 갈 데가 많아요. 자,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리듬이지. 우리나라 말로는 가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리듬, 가락.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운율이 있는 문장을 우리는 그래서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운문은 무슨 뜻이라고? 운율이 있는 문장. 그럼 이런 운율은 자, 밑에서 외형률, 내재율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반복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율은 리듬이죠. 율격. 율격, 리듬. 운이 우리 언제 이렇게 쓰이는 운이냐면은 삼행시 지어줄게. 뭘 띄워달라고 그래? 운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띄워봐. 그럼 그 글자를 반복시켜서 내가 시를 지어볼게. 자, 그래서 운율은 밑에 우리말에서 느껴지는 가락입니다. 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에요. 그래서 시가 음악선을 갖게 합니다. 리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운율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요소가 반복되는지, 뭐 동일한 글자가 반복되는지, 혹은 동일한 박자가 반복되는지. 자, 그래서 그 운율은 글자인지 박자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야. 밑에서도 우리 아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콜, 고양이는 가마목에서 가릉가릉, 바람이 나뭇가지에 솔솔, 햇님이 한가운데에서 쨍쨍. 잠깐만. 콜콜, 가릉가릉, 솔솔은 얘들아 또 무슨 표현이지 이거? 음성상징어. 그치? 음성상징어 할 때 우리 기억나니? 음성상징어는 이미지에서도 쓰이고 운율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면 요 음성상징어는 보통 반복이 일어나죠. 코올 코올, 가릉 가릉, 솔솔, 쨍쨍 이렇게. 도리 도리, 콩 콩, 쿵 쿵. 자, 요 음성상징어 이미지 형성, 운율 형성. 자, 밑으로 갑시다. 외형율이에요. 혹시 요거 기억나니 얘들아? 내재율 할 때는 뒤에 율로 써. 내재 율 이응이지. 이거 맞춤법 할 때 기억나? 네. 기억나? 진짜로? 왜 얘는 이응이고 왜 얘는 리을이야? 니은 받침이 없어. 니은 받침 그리고 모음일 때는 이응. 오, 기억하네. 자, 외형율은 어디에 드러나는 거예요? 외, 바깥. 바깥에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다. 눈으로 확인돼요. 그럼 눈으로 확인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는 접근해야 돼. 문제, 출제된다. 내재율은요, 눈으로 확인 안 되겠지. 그래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복은 출제가 돼요. 자, 오른쪽에 정형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 자, 왼쪽에 정형시. 정형시라는 거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 시조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3장 6구 45자 내외 그리고 사음보 라고 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의 첫 구절은 3음절, 그리고 종장의 두 번째 음보는 5음절 이상. 자, 그럴 때 음보율은요, 외형률 중에 하나예요. 외형률 중에 이제 음보율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음수율도 있어요. 음유율도 있어요. 외형률 안에 있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복습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도식하면 되겠지? 그럼 음보율을 할 때 이 보자가 걸음이에요. 걸음. 여러분들 보행하다, 보폭할 때. 그럼 음은요, 소리. 그래서 소리의 걸음이라는 거는 보폭. 소리의 길이. 끊어있는 단위,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는 호흡의 길이라고 하자. 미안해요. 호흡의 길이. 시를 끌어읽는 호흡의 길이. 박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3음절이나 4음절이 하나의 끊어읽기 단위가 됩니다. 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단위, 호흡의 단위가 되어서 음보율을 이룹니다. 그래서 3음보, 4음보. 자, 옆에다 꼭 적어주세요. 띄어쓰기 아니에요. 절대 띄어쓰기로 읽으면 안 돼요. 자, 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자, 한 행이 몇 음보로 되어 있니? 하나, 둘, 셋. 만약에 이거 띄어쓰기로 보면은 몇 음보가 돼? 4음보로 읽어야 되지. 근데 4음보로 읽으면 안 될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박자감도 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세 박자잖아, 그치? 넘어갈까요? 음수율이에요. 글자수지? 소리. 소리의 글자수. 글자 몇 글자? 글자 몇 글자? 자, 글자를 우리 아직도 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음절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음절이라는 단어가 글자수야. 알겠지? 소리의 숫자, 글자수, 음절. 자, 그럼 띄어쓰기 단위는 뭐니? 띄어쓰기 단위. 뭐라고 해? 어절이라고 하지. 어절과 음절 아직도 구분 못하면은 안 돼요. 유독 못하더라 요새. 자, 그럼 세 글자와 네 글자 3, 4조. 네 글자와 네 글자는 4, 4조. 또 있네요. 7글자와 5글자 7, 5조. 조자가 그렇게 조립되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형성되었다. 세 글자로 네 글자로 형성되었다. 네 글자와 네 글자로 형성되었다. 7글자, 5글자로 형성되었다. 그럼 자,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치? 요거 시조의 일부거든요. 몇 음보니? 몇 음보야? 오케이, 4음보였지? 지금 음보도 같이 따져줘야 돼. 글자 수가 따져지는 순간 음보도 따져줘요. 진달래꽃, 유명한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몇 음보야? 4음보? 6음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음보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근데 몇 글자예요? 7, 5. 7, 5. 자, 7을 우리 눈여겨보니까 요 7글자를 분해해보니까 4, 3 혹은 7을 분해해보니까 3, 4 요렇게 끊기지? 그래서 3, 4, 5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7, 5조를 3, 4, 5조. 근데 요 음수율 얘기할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글자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봐주세요. 알겠지? 선생님 이거 6글자인데요 7호조 아닌데요? 아니야, 7호조 할 때도 마이너스 1글자 정도는 여유있게 봐줘. 그리고 요 7호조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요. 7호조는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민요적 율격은 왜 쓰이냐면은 한해 정서. 한해 정서를 이야기할 때도 많이 연결돼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민요적 율격, 민요조라고도 얘기를 해. 아리랑 생각해봐. 아리랑 아라리요. 7호조 느낌이지? 자, 밑에 위라고 할 때 위는 위치예요. 위치. 자, 위치가 같을 때, 위치가 반복이 될 때.
자, 두는 어디? 머리. 가구는요, 각자가 다리 각자예요. 요는 어딜까? 요통이야. 어디 아픈 거야? 요통하면. 허리. 그치, 허리. 그래서 사람의 머리, 허리, 다리가 같을 때. 그래서 글자를 머리, 허리, 다리인데, 그러면 이게 글자가 누워있는 느낌이네. 첫 글자, 중간 글자, 허리 글자니까.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썼니? 글을. 가로쓰기 했어? 세로쓰기 했어? 세로쓰기 했지? 세로쓰기 할 때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로쓰기로 바뀌다 보니까 요거만큼은 못 바꿨네. 그럼 마지막에 말리지 못한 마치 맘이라고 라인 맞춰주는 느낌이구나. 우리 지금 힙합에서 보면은 라인 맞춰주지. 그치? 들어봤지요? 그렇지요? 알겠지요? 뭐 맞춰줬어 내가? 가군 맞춰줬지요? 그런 식으로 라인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뭐뭐하네, 뭐뭐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되는 위치를 봐주라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위치. 그럼 뭐가 반복돼야 돼요? 비슷한 소리, 음운, 비슷한 시어 혹은 식구, 시행, 시어나 식구나 시행의 반복 혹은 음운의 반복. 이것이 다 운율을 형성한다. 넘어갑시다. 밑에 미안해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몇 음보니 이거는? 3음보지? 3음보로 끊기면서 자, 모모같이 각 운이고요. 모모하는 요 운이고요. 머리 글자는 뭐가 같아? 리을이라고 하는, 자, 리을 소리 운이 같죠. 글자가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음운이 같아요. 풀이라고 하는 리을 음운이 같아요. 음운의 반복도 운율 형성의 요소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내재율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복으로만 보면 돼. 요 반복되는 느낌. 자, 밑에 산문시라고 있는데 산문시는 어떤 시를 얘기하냐면요. 연과 행의 구분이 없습니다. 연과 행이 없이 그냥 길게 쓴 산문이에요. 그런데도 운율이 형성이 됩니까? 그거는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재율이 형성되는 거고요. 하나 더, 요 산문시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산문적 진술이에요. 산문시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건데, 산문적 진술은 뭐냐면요. 문장 성분 갖춰서, 문장 성분을 많이 좀 갖춰요. 그리고 길게 써요. 길게 쓴 문장들, 문장 성분을 어느 정도 갖춰서 길게 쓴 문장들. 자, 그게 이제 산문적 진술이 되고요. 자, 반복할 때는 어디가 반복된다고요? 의문의 반복, 동일한 구절, 시어, 시구, 그리고 동일한 문장 구조, 시행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통사 구조 반복. 자, 요 문장이라는 단어가 통사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통사구조 반복됐다, 문장구조 반복됐다 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요 통사구조 반복, 문장구조의 반복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1번 의미 강조, 2번 운율 형성. 물론 요 반복은 다 똑같아요. 운율 형성, 의미 강조 똑같아요. 근데 어떤 시어의 강조보다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은 그 의미, 주제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되게 유념해서 봐야 돼요.
문장 구조 반복됐네. 의미 강조, 운율 형성. 그게 딱 튀어나와야 돼. 알겠지? 내가 이렇게 넘버링 1번, 2번 하는 거는 바로바로 거기까지 복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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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여 라고 하는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뭘 강조하는 거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근데 초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요, 이름을 부르다예요. 어떤 이름이냐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강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느낌표가 빡빡빡빡 찍히니까 감정이 점점 어떻게 되니? 그렇지. 감정이 격해지는 무슨 적 어조? 격정적 어조까지도. 그냥 하나만 쓰였을 때는 영탄적 어조인데 이 영탄적 어조가 빡빡빡빡빡 찍히니까 격정적 어조로, 격한 감정으로 바뀌기도 했죠.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 울림소리의 효과, 밑에 울림소리의 효과. 울림소리는 어떤 글자가 울림소리니? 우리 국어에서 나라 마음이에요. 나라 마음. 유음과 비음이에요. 여기서 유음과 비음은 유음이 하나밖에 없지? 리을. 나머지 세 개가 비음.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는 모음. 근데 모음은 뭐 따로 시에서 언급은 안 할 거고요. 왜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본 구조가 모음이니까. 특히 이 울림소리를 많이 쓰면요, 운율이 형성됩니다. 1번, 2번 밝고 경쾌합니다. 왜 운율은 왜 형성돼? 반복이니까. 울림소리의 반복이니까. 그럼 운율 형성, 그리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얄리얄리 얄야성 얄야리얄야 청상별곡의 후렴구인데 여기에서 우리 울림소리만 찾아볼까 얘들아? 얄리얄리 얄야성 얄야리얄야에서 울림소리만 찾아봅시다. 나라 마음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잘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제가 노란색으로 쳐볼게요. 얄리 얄리 얄랑성. 성은 아닌데. 얄라리 얄라. 잠깐만. 왜 이거는 안 쳤니? 왜 요 이응은 안 쳤을까? 요 이응은 왜 안 쳤을까? 이유 아는 사람? 의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억나지? 1학년 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누적돼 갖고 조금 더 심화되는 거예요. 자, 음성 상징어는 뭐 처음 나온 거 나온 거 아니지? 의성어, 의태어예요. 자, 그래서 리듬을 가지고 있어 운율 형성에 기여하며 1번. 자, 2번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지. 음성 상징어의 효과. 여기까지가 이제 운율에 대한 얘기. 음성 상징어 1번, 2번이었어. 운율 형성 2번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됐니? 자, 뒤로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형상어와 비유. 오늘은 여기 형상어와 비유까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제는 제가 뒤에 표현법까지 다 내드렸거든요. 과제는 표현법까지 다 내드려서 과제 맨 마지막 거 12강 시의 표현법 3번은 다음 과제에 같이 넣어서 껴서 드릴 테니까 7페이지까지만 해서 오시면 돼요. 알겠지? 7페이지까지만. 아유, 미안하다. 시의 표현법 1번이니까 7페이지까지만 해서 오세요. 자, 시의 표현법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형상화, 비유, 지규, 은유,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 중유법. 중요한 거 위주로 줄쳐볼까? 자, 지규와 은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인과 화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유법이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얘네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비유법에 들어가요. 자, 이 비유는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뭐와는 다르다? 상징과는 비슷한데 달라요. 상징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구분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다른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자, 밑에 형상화라는 단어. 자, 원래 이 형상화는요,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뭐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서 혹은 대상. 이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형상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상화 과정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형상화를 뭔가 이 정서나 대상을 빗대어서 표현을 할 수밖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 황진이의 이런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공간을, 시간적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길이 없네 하고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어떤 표현으로? 구체적 사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밑에 비유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유사한 것으로 빗대어서 얘기했다. 빗대어서 설명했다. 비슷하게 빗대어서 유사한 것으로 유사한 대상을 대비시켜서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 그럼 두 가지 대상이 잡히네요.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원관념과 유사한 대상, 우리가 빗댄 그 보조관념이 잡히는 거예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고 했던 대상이 원관념이에요.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유사한 대상은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인지 그 대상을 어떤 빗대어서 어떤 대상에 빗대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직유법은 B 같은 A, 원관념이 A, 보조관념이 B예요. B 같은 A. A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B처럼 A. B처럼 A 하다. A가 B처럼 뭐뭐 하다. 자, 이때 직유법에 쓰이는 표현법은요. 같이, 처럼, 듯이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양, 뭐뭐인 양. 그래서 저는 든양처럼 같이, 든양처럼 같이라고 외워요. 든양처럼 같이, 든양처럼 같이. 이런 표현 글자가 쓰이면은요. 그대로 그냥 직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햇물 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내 마음이 햇발이었으면 좋겠어. 햇살에 발이었으면 좋겠어. 햇살이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샘물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내 마음이 그러면은 원관념 A가 될 거고요. 같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햇발 같았으면 좋겠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직유는 직접적으로 비유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비유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속삭이는 햇발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웃음 짓는 샘물이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무슨 대상이 그 대상의 어떤 부분인지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내 마음은 샘물처럼 샘물의 뭐 어떤 속성 근데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샘물의 어떤 느낌인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든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은유법은 은근히 비유했다라는 거거든요. 암시적으로 은근히
그래서 표현법이 A는 B다. 자, 여기는 이다가 지금 생략됐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다가 생략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A는 B의 구조예요. 자, 밑에 가면 나는 나룻배이고 당신은 행인이고 A는 어디 나, A는 어디 당신, 나룻배는 B, 행인은 B, 나를 빗대어서 표현해주는 대상은 나룻배, 당신을 빗대어서 표현해주는 대상은 행인. 그럼 나는 나룻배래, 배네. 나룻배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리고 당신은 위에 탄 행인이래.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거네, 그치? 이런 생각을 딱 시상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형상화를 시켜갖고.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는데, 그래, 흙발로 지금 짓밟고 있잖아. 흙이 묻은 신발로. 근데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는데 왜? 나는 배니까. 당신이 나를 짓밟아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이런 여울 건너갑니다. 당신은 나를 짓밟겠지만 난 그래도 당신을 목적지에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제를 안 해갖고 내 마음의 스크래치를 내더라도 난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킬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스크래치. 아무튼 과제 좀 해와, 복습해와야 돼. 자, 요 A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 무엇은 무엇이다, 요거 은유예요. 자, 근데 무엇은 무엇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선생님 이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은유와 직유의 차이점. 근데 요 부분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은유법이 요런 게 있거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이다라는 거지. A는 B. 근데 왜 내 마음은 호수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했을까? 내 마음은 어떤 부분이 호수랑 같아서? 넓어서? 아닌 것 같은데? 또 깊어서? 아닌 것 같은데? 맑아서? 고요해서? 자, 어때?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니 없니?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근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암시적으로 은근히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은유의 은자 이해됐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조금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표현법으로 그냥 A는 B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의인법. 자, 왼쪽에 의인법과 화료법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렵다는 얘기네. 그래서 자,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여기 사람만의 속성, 생각이나 감정, 생물의 속성, 숨을 쉬거나 움직이는 거. 자, 요런 차이로 우리가 좀 나눠주시면 돼요. 의는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 의도, 목적, 감정. 선생님, 동물도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문학에서 의인법은요, 사람만 감정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새가 서럽게 운다라고 하는 감정이입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이입이랑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 더, 대화 상대. 그 대화 상대가 사람이 아닐 때. 사람이 아닌 대화 상대. 밑에 산봉우리야, 너 오늘 어디로 가버릴 거니? 라고 산봉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있지. 감정이입, 생각, 의도, 목적.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자, 밑에 화류법은요, 활자가 활력 있다,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횟집 가면 활어회라고 들어봤니? 네. 활어는 무슨 생선이야?
살아있는 생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처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움직임. 혹은 숨 쉬는 거. 자,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애가 움직일 때. 그게 이제 화류법입니다. 넘어가서 요 대유법은요. 제유법, 환유법으로 밑에 나눠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나누지 말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유자가 뭐냐면은 자, 유사한 것으로 대신해서 자, 요게 비유법이랑 은유랑 비슷하기도 해요. 은유랑 비슷한데 이 은유법은요 아까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법은요, 대유법은요, 요 유사한 것이니까 가까운 속성이 가까워요. 요 차이예요. 뭔가 어떤 다른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좀 막연하게 은근하게 비유한 거야. 그러면 은유고요. 아, 이건 되게 가깝네. 이런 느낌이 들 때는요, 대유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 대유법 중에 우리 하나가 자, 강산. 아, 강산에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진짜 강과 산이니? 강산에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린 강산으로 읽어? 강산으로 읽어도 되지만 보통 뭐라고 읽어? 자연이라고 읽을 때도 있거든. 그럼 자, 이 자연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강과 산이 있는 거지. 그럼 강과 산만 있니? 아니, 해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자,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곳 안에 강도 있고요. 산도 있어요. 되게 유사한 속성 혹은 그 안에 포함된 거. 속성이 가깝거나 포함된 것으로 이야기할 때를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성이 가깝거나 포함된 것으로 얘기할 때. 빼앗긴 들에도 보물 온가라고 할 때 이 들은요, 진짜 빼앗긴 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우리 전체 모든 땅 중에 일부 속한 들만 얘기하는 거지. 유사한 속성은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예시 하나만 줘볼까? 야, 사람이 빵만으로 사니? 빵이라는 거는 진짜 브레드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먹는 식량이지. 식량으로만 사니? 이럴 때. 유사한 속성은 이런 게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긴 여정을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요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요람은 혹시 알고 있니? 아기 침대. 무덤은요, 그래, 우리 사람이 죽은 그 곳, 무덤. 그럼 이거는 뭐와 뭐의 의미가 투영된 거야? 아기 침대? 진짜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아니지, 탄생에서부터. 무덤은 죽음까지 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치환이 돼갖고 이야기가 되는 이런 속성이 유사할 때를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유법이 뭔지 이해해야 돼. 조금 내가 내용을 빨리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얘기했던 거 계속 기억해야 돼. 직유, 은유, 대유, 의인, 화류. 알았지? 비유법 하면 그거 다 툭툭툭툭 나와야 된다. 요 비유법은 여기서만, 문학에서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서할 때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어디서? 직유나 은유 찾아야 돼. 독서할 때도 많이 중요해요. 자, 넘어가서 풍유라고 하는 건요, 요거는 돌려서 얘기하는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나 격언으로 그냥 속담 격언이라고 읽어주세요. 속담 격언. 하나 더 관용적 표현.
속담, 격언, 관용적 표현이라는 말을 써주시고 관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지. 관용이라는 단어 무슨 말이니? 이때 관용은 습관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문화적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걸 우리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용아 이해했어? 네. 선생님 제가 과제를 안 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는 아니야. 그때 관용은 아니야. 그 관용은 관대한 용서지.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중의법이 마지막이지? 자 중의 의미가 두 가지다. 두 가지 뜻입니다. 성산문의 시조 기억나니? 기억나니? 다 했니? 광동고 했니? 의고도 했지? 아니요. 의고 안 했나? 광동고 안 했나? 안 했니? 경민고만 했나? 연계된 것만 했어? 요거 하나 독해 한번 해볼까? 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한대. 미안하다. 이거 2학년 과정이다. 2학년 과정에 전체 학교가 다 나온다, 이거.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라는 사람이에요. 백이와 숙제를 홈워크 아니야. 그냥 사람 이름이야. 숙제를 한탄한대. 굶어 죽을지언정 어떻게 고사리를 캐먹을 수 있니? 내가 차라리 나는 굶어 죽고 말겠어. 비록 그 푸세의 풀이지만 그거 누구의 땅에서 났겠어? 그거 그 사람 왕의 땅에서 났잖아. 근데 그 왕은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해요. 수양대군이 누구니? 세조죠. 그리고 실제 수양산 1번 실제 산이기도 하고요. 2번 세조를 의미하기도 한 중의적 표현. 자, 근데 왜 세조의 수양대군 얘기가 나왔냐면 이 성산문은 누구를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이야? 단종을 지키려다 죽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역사 다 기억나? 한국사? 조선 초기 왕들 어떻게 그려지니?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정종의 아들이야 아니면 동생이야? 그 다음이 동생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세종의 아들은 누구? 문종의 아들은 누구? 단종의 삼촌이 세조예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잖아. 그렇게 할 때 단종을 지키려고 하는 비판하는 시예요. 나는 수양산 바라보면서 수양대군이 이렇게 왕이 뺏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난 풀도 안 먹을 거야. 차라리 굶어 죽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시였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할게요.